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나르는 홍장군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되자 1907년 포스트를 모아 의병부대를 결성한 홍범도 장군은 이후에 곳곳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는데요. 특히 3.1 만세운동 이듬해인 1920년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이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뒤에 극장 경비 생활로 생계를 잇는 힘든 말년을 보내다 1943년 7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영웅 홍범도 장군. 모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고국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영양군민의 수건 사업이죠.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잠시 후에 영양군민 통곡위원회 신승배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수님께서 국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의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두 국가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미중 갈등을 넘어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게 꼭 총을 들고 전쟁을 해야지만 전쟁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상대를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고 또 상대를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본적인 체제를 부정하고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이제 전쟁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상황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은 중국을 이제 악마로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게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용어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전랑내교라는 게 있습니다. 전랑내교예요. 네. 전랑내교가 뭐냐면 이제 이게 싸울 전자에다가요. 이제 그 늑대를 랑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늑대처럼 이제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그 공격성이 굉장히 아주 그냥 야수의 그 공격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늑대 같은 경우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이제 대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전랑내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좀 이제 최근에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중국의 중국의 그 화웨이예요. 네. 화웨이의 그 부회장인 여성 부회장이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제 어떤 하나의 안보라든가 뭐 이런 정보 비밀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여성분이 캐나다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는 네. 캐나다 국가에서 일단은 그 구금을 하고 있는 상태가 그동안에 쭉 지속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신변을 넘기겠다고 하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 크게 반발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중국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활동을 하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캐나다 기업인에 대해서
이제 이 구속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형도 이제 굉장히 무거운 형을 때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익을 미국이 계속해서 침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제 동맹 국가들한테 중국을 공격하는데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데 네. 보조를 맞추는 국가들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길을 걷는 모든 국가들은 중국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전략외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 전략외교가 판다 외교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그러니까는 도전하거나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는 국가들은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절대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묵과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궁지에 몰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재밌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에 시장이라는 제도를 많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 공산당의 어쨌든 간에 그 권력을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독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 주석 시진핑으로 압축되어지는 국가 주석이죠. 네. 근데 시진핑의 권력이 내년이면은 사실 임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3연임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개 이제 지난 이제 한 20년 넘게 대개 한 이제 5년씩 2번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왔는데 네. 관례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3년임을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이제 그러니까 전환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일단 권력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시진핑 입장 속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들을 어쨌든 간에 억눌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반발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그걸 이제 하나의 핑계로 좀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힘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더 강력하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것을 이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네.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국가라든가 중국 인민들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자기의 장기 집권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의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점에서 이제 중국의 최근의 변화를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대1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보복 압박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국제 외교라는 것은 하늘 아래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뿐이 없다는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래서 패권 추구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은 그러니까는 중국의 저거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고 미국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바이든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동맹들, 특히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내가지고, 네. 중국을 소위 말해서 왕따시키고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냥 강하게 1대1로 밀어붙였다면은,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동맹들을 이제 그러니까 협력을 얻어내고 있는데, 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 기준을 모르고 하고 있냐면 민주주의 가치라는 걸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7 같은 경우를 G10으로, 데모크라시 10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체제가 갈수록 권위주의 체제가 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과거로 복귀하고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중국을 그러니까 왕따시키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이 국가들을 하나로 이제 하나로 이제 모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요, 그 미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한 18개 내지 19개 국가들의 경제력을 다 합친 거를 오히려 넘어설 정도로 미국의 그 경제력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게 미국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하고 일본을 합친 거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중국이 뭐냐면 미국의 한 70% 이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력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혼자서 중국을 그러니까는 그 제압하기에는 미국도 굉장히 힘에 부치고 있다는 얘기죠. 힘에 부치고 있고 최근에 해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철군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재정 부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2조 달러를 그러니까 차입해가지고 투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다가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벌써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가깝게 지금 육박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선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그랬는데 이 해외에다가 그러니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 속에선 과거처럼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국가를 제압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를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경쟁력도 다른 나라들이 점점점 추월해 오고 있으니 미국이 20년 만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하고 또 중국과 뿐만 1대1로 다투던 걸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과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또 중국의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미중 이 전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행이라든가 결과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 드린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5, 60년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전쟁, 그 이전에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전쟁을 치렀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합니다. 네.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그 소위 말해서 상위 부유층들한테 세금을 그러니까는 부과해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해결을 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는 뭐냐면은 최상위 소득계층한테 92%까지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 때도 한 77%까지 부과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미국의 부유층들이 그러니까는 국가의 어떤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요, 오히려 뭐냐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어요. 줄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죠. 그러면 왜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땐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사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요. 네. 미국의 엘리트들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20세기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발휘를 했던 거죠. 네.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한테는 의무 같은 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그 부유층이나 엘리트층들이 그 국가 공동체 저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주요한 저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미국이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엄청 많이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GDP 대비 132%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절대 규모로는 보게 되면 이게 한 28조 달러 되는 규모예요. 네. 미국이 지난해 그러니까 한 21조 달러가 채 안 됐었거든요, GDP가요.
그러니까 한 28조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금은 둘째치고라도 이게 만약에 신흥국가 같으면 벌써 외환위기로 터졌던 겁니다. 이게요. 네. 그 그런데 정도 이제 미국은 상황이군요.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외환위기는 안 터지죠. 네. 그 대신에 뭐냐면 이제 이자 지급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GDP 대비 한 1.7% 정도를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금리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요. GDP 대비 한 1.7%가 이자 부담을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감당하려면 이론적으로요.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이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데 1,000만 원씩 갚는데 돈을 버는 게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1,000만 원 이상을 못 벌게 되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죠. 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을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연준에서 추정하기를 한 2025년 이후가 되게 되면은 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8% 정도 뿐이 이제 유지를 못한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자 부담하고 거의 같아지는 선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2024년까지 적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그렇죠.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더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라도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소위 이제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맹활약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요. 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혁신이 정체되고 있어요. 네.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의 장기 성장률도 그러니까는 그 활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옆에 나라인 일본을 우리가 이제 이걸 참고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국가 채무가 높은 나라잖아요.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재정 부담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매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거기도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한 1.6% 이상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이유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그 손실을 가지고 도쿄하고 중앙정부하고 누가 그걸 부담할 거냐, 서로가 그걸 부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재정의 압박이 심해요. 네. 일본도요. 네. 그런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이자 부담은 GDP 대비 1.6%에서 변화가 없는데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빠질 염려는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큼은 돼야지만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다 이거죠. 시간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 5년 내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압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걸 알아요. 중국이 미국의 상황을 압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중국이 알아서 중국은 또 이걸 이용해서 더 그렇죠. 경제적 성장을 하려고. 미국이 그렇게 옛날처럼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네.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를 한 이빨이 한 2개 정도 빠진 호랑이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이빨이 이제 송곳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앞니가 됐든 간에 왜 그러냐면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금융위기 한번 겪었죠. 네. 미국이요.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 겪으면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급증을 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60% 정도 있던 게 130%까지 증가한 거예요. 네. 2번 겪으면서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그러니까 역량이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된 거죠.
약화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의 활력을 찾을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는 동맹국들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그러니까는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중국을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대응을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7월 30일 날 보게 되면 중국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요. 아주 재밌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사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금융당국의 인민은행 은행장이 중국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면으로 한 6, 7개월 만에 부정을 하는 이런 이게 나온 거예요. 문건이요. 네.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결국 이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92년도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동안에 쭉 경제를 끌어올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볼 때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G2까지는 됐다 이거예요. G2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이거예요. 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은 유보를 하고 사회주의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이 된 건가요? 지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맞습니다. 디디 출신 같은 플랫폼 기업 제재 수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빈부격차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면은 시진핑 입장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빈부격차를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요. 중국의 많은 인민들이 굉장히 여전히 뭐냐면은 굉장히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가장 심한 나라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환영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입장 속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이 사회주의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얻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 경제도 플랫폼화가 되면서요.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같은 이런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면서 네. 이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들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 국영 기업들이 되게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업 공룡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요? 네.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나오니까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장의 힘, 자본의 힘이 너무 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네. 이 공산당의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너무 커지니까 공산당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질 정도로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 정치 권력보다는 시장 권력이 더 힘이 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재벌 권력이 그러니까는 정치 권력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럴 정도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중국은 공산당이 권력은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자본 권력이 굉장히 이제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 권력도 제압도 할 겸, 그다음에 이제 빈부격차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민들의 지지도 좀 끌어낼 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타쌍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발전을 더 하려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측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수위를 높이는 게 자해행위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중국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중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중국이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를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플랫폼 경제라는 이것은 기술 진보에 따른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경향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2조 4천억 달러가 넘어설 정도로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이 물론 많은 부작용을 또 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이걸 부정하기에는 네.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기술 발전 진보의 방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중국 정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플랫폼 경제의 목표는 거기가 아닙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확보한 걸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들, 새로운 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 데이터를 활용들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플랫폼 기업의 목적은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됐다 이걸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가 가야 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 제조업 강화는 옛날부터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서 중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소부장 산업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육성하지 말라는 건 어느 나라든 간에 이건 다 이제 육성을 합니다. 네. 육성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육성했을 때 소위 말해서 중국 인민들 특히 청년들한테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네.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빈부격차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중국의 이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MZ세대라고 해가지고 80년대 이후생들이 쓰는 용어 중에 보면 네이지엔이라는 말을 하고 탕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이지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는 내권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인볼루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진화라는 거를 우리가 이볼루션 바깥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건 인볼루션 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전은 아닌 거죠.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8시간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800위안을 벌고 있어요. 네. 800위안을 벌고 있으면 1시간당 100위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800위안 가지고는 좀 생활하기 힘들어. 그래서 자기는 생활을 최소한 하려면 한 1000위안이 필요해요. 네. 근데 1000위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4시간은 더 일을 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네. 왜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네? 추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만큼 이제 임금이 떨어진다 이거죠. 네. 투잡을 하려면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1시간당 그러니까 수입은 100위안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2시간 가지고 1000위안 만든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탕핑족이라는 얘기를 쓰고 탕핑주의를 얘기를 해요. 탕핑족. 네. 탕핑이 뭐냐면은 우리 그 일본의 옆에 나라인 일본의 20, 30대를 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토리가 득도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욕심도 버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생활만 안민낙도하며 살겠다. 다르게 보면 의욕 상실이네요,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꿈과 꿈을 가져봤자 어차피 달성될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을 보니까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뭐 욕심을 부려봤자 괜히 희망 고문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토리 세대를 이제 특징인데 중국의 탕핑족이 바로 뭐냐면 중국판 사토리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탕핑이란 뜻이 뭐냐면은 힘들게 일할 필요 없고 최소한만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냥 이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적당히 살자 이거예요.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만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탕핑족이잖아요. 예. 이 탕핑족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중국 경제에는 악영향일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경제를 이걸 억압하고 네. 그 대안으로 가는 것이 이 탕핑족 청년들의 이 절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문제는요. 네.
이거 해결 안 되게 되면은 중국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게임업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규제를 했잖아요. 사교육 금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교육 금지 우리도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전두환 시대 때요. 네. 그 당시 이제 사교육 금지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암 사교육 시장, 암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 되면서 비밀 과외 교습이 다시 또 부활하면서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사교육 금지가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교육열 때문에 사실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녀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본능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받을지 모르더라도 이게 지속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뭐 플랫폼 기업 제재나 사교육 시장 규제에 대한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공산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걸 막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과연 의문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 미중 전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중국이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중국은 뭐냐면 이 내부 문제.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게 2049년에는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1등 국가가요. 네. 2049년이 중국 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럼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냐? 네. 이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그러니까는 미국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네. 중국은 저는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리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미국도 그러니까는 중국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미국도 미국 안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미국 안에 미국의 또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돌리고 있는 이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죠.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제인데 자, 미국은 우리한테 결국은 뭐냐면 중국 압박에 동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뭐냐면은 미국에 동참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전략내교로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냥 방치가 되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북한인데요. 북한 입장 속에서는 지금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빨리 북미 문제를 미국과 간의 협상을 타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생존을 위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 나와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 미중 간의 이런 싸움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편에 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한반도에 북한은 중국 편 들고 남한은 미국 편 들고 하게 되면은 한국과 북한은 그러니까는 미중 싸움에 그러니까 하나의 소모품을 전락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피해는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그러니까는 이 갈등이 극대화될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소위 말해서 신냉전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되는 건 피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저는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거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자, 미국 입장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한미 간의 관계를 가지고 과거 실질적인 관계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건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서 그러니까는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죠. 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이렇게 북한과의 또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에도 휩싸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냉전에 그러니까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이건 저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고 적어도 차기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험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험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육지 속의 섬.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그만큼 교통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영양군에선 외부와 연결되는 국도의 확포장, 또 선형 개량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군민의 답답함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국도 31호선의 선형 개량을 요구하고 있죠. 영양군민 통곡위원회 신승배 진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승배 진행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양군민 통곡위원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름에 이렇게 통곡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체를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만큼 절실함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예. 보통 이제 투쟁위원회, 추진위원회 같은 이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영양이 상황이 인근 시군과 연결되는데 4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국가에서 소외된 느낌까지 전달하는데 네. 과연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을 했고요. 또 활동 방식도 기존의 어떤 투쟁이나 시위 방식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쳐다봐 달라고 호소하는 업소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논의 중에 통곡이라는 단어가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듯해서 네. 그때 통곡위원회로 했었죠. 예.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소외됐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간절히 바라는 게 느껴지는데 영양군민 통곡위원회는 그럼 언제 결성이 된 건가요? 네, 한 2년 전이죠. 2년 정도 됐고. 여름에. 네. 지금 현재 31번 국도 개량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31번 국도는 이 부산에서 강원도를 잇는 국도로 77번 국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국도라고요. 근데 이 국도가 대부분 4차로인데 일부 구간 근데 그게 하필 영양을 지나는 구간은 여전히 2차로가 돼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양 국민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요구하는 구간은 31번 국도 중에 영양 안동 간 구간의 어떤 극히 일부입니다. 네. 추월선이 거의 없는 국도에서 이제 불법 추월 사고가 많고요. 네. 특히 응급의료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추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월 사망 사고도 잦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길을 그 통곡의 길이라 이름 지었고요. 국민들도 언젠가부터는 통곡의 길로 부릅니다. 언젠가 뭐 되겠지 하고 저희 국민들이 기다린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었죠. 예. 조금 전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월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영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안동에 있는데 이동 시간이 8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국민의 치료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요. 예,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 경북 영양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최고라는 기사도 났었는데 거기 따르면은 2007년도 국민건강의료 실태조사에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 주수가 최저인 서울 강남구가 29.6명, 우리 영양구는 107.8명이거든요. 전국 최고로. 예. 지역별 격차가 거의 뭐 3.6배 정도 나고요. 근데 문제는 수준 높은 그 의료시설이 영양에 있으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 당장은 안동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으로서는 안동과 연결도로 확장만이 사실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영양 구간 국도 31호선 개량 사업이 2개 구간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261억 원. 길이로는 10.61km로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요? 사실 저희가 다 시군의 도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30분 국도가 워낙 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국토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30분 국도에 이제 영양군 관내 노선인 진보면 경계에서 영양부까지 이제 4차선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진보면과 영양업 한 6km 하고 영양업에서 1호면 해가지고 그 이제 뭐 12km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를 거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업이 그 4차선 확장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 구간 그 선령 개량 사업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이제 국토부를 거쳐가 기재부 뭐 KDI 예비의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최초 요거보다 사실은 많이 후퇴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마저 안 된다 그러면은 참 영양이 대한민국 국토인지 의심이 들겠죠. 4차로로 사실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서 선형이 워낙 불량한 구간이 많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해달라 하는 건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8월 말쯤 결정이 나는 거죠? 지금 8월 말 9월 초 정도에 그 기재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이 공개된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영양 군수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양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밑에 이제 꼬불꼬불 달려오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참 놀라고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부임하시면은 전부 다 놀라고 무서웠다 했고요. 밤늦게 버스 타고 그 낭떠러지 밑을 그 꼬불꼬불 달리면은 뭐 여선생님들은 좀 무서워서 울었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 포장만 되어 있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오다 보면은 그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표지판이 있으면은 그 절벽을 쳐다보면서 바다가 뭐 돌이 떨어지면 피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돌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라는 건지 아니면 가지 말고 뭐 딴 길로 돌아가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위험 표지판 중에 제일 흔한 표지판이 사실 낙석 그 표지판입니다. 지금 뭐 지역 정가에서도 뭐 국회라든가 그 군수님 또 뭐 구원의회 또 뭐 의원님 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또 끝까지 그 선생님 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기재부 그 관계자분들께도 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양의 현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영양 국민의 염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좀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낙석 위험주의 뭐 그 표지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도 없고 이렇게 좁은데 네. 어떡하는 건지. 그 표지판만 보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건데 참 답답한 네.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세요? 뭐 전국에서 인구도 가장 적고 또 가장 작은 지자체 뭐 국민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또 뭐 한 5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지만 근데 국민들의 뭐 상실감과 네. 소외감은 예, 가늠하기 어렵겠지요. 사실 뭐 도로란 게 뭐 영양군이 발전이 늦고 인구가 줄고 하는 부분이 영양 국민들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발전이 안 되고 인구가 적어서 도로를 못 넓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넓히면은 발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또 중앙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여기 뭐 우리가 그 표로 사용한 게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삽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여기도 사람이 삽니다. 이번 도로 개량은 31번 국도 개량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5년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통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양군민 통곡위원회 신승배 진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